제가 세바시에 처음 나온 게 5년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OECD 조사인데 전 세계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나, 이 통계가 있어요. 막 뚫고 나가려는 나라가 있죠, 저기. 오늘은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자, 제일 왼쪽에 보라색 기운이 도는 부분이 있죠. 이게 정규 수업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이게 얼마나 기냐면 우리나라 정규 수업만 해도 저 밑에 핀란드나 스웨덴 학생들의 모든 종류의 공부 시간을 더한 것보다 더 길어요. 제일 오른쪽에서 끝에서 두 번째 약간 살구색 비슷하게 되는 게 out of school cl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out of school class면 뭘까요? 사교육이겠죠. 또 비교하시면 다른 나라 잽도 안 돼요. 1등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이상한 종목이 있습니다. 저기 약간 희어멀건하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십니까? 중간에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꼴찌예요. 우리나라 바로 밑에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전체적으로는 꽤 짧죠. 근데 그 희어멀건한 부분, 즉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2배입니다. 이것도 미국 평균이니까 그렇지, 미국에 이제 백인 중산층 이상 밀집 거주역 이런 데 교육열 높죠. 이런 데 사는 재미교포 2세들 이런 친구들 만나보면 학교 숙제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초중고 3번 국사를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난중일기를 일부라도 읽어본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안 시켜볼 테니까. 여기 몇백 분 계신데 한 5분쯤 드셨어요. 나머지 대부분 안 읽으셨죠? 안 읽었지만 하나도 안 쪽팔리죠? 왜? 쪽팔릴 이유가 없죠. 그거 들여다보고 야, 이순신이 그때 그랬네? 그게 무슨 우리나라 국사교육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실제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임진왜란을 만약 가르친다면 학교 숙제가 뭘 것 같아요? 제일 흔히 나오는 게 난중일기 읽어와라 내지는 읽고 에세이 써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주입식 수업도 많이 하지만 적어도 우리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온 거, 써온 거 발표하고 토론하고 코멘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숙제가 대부분 reading, writing, 그리고 탐구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걸 잘 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우리도 좀 초중고 시간에 임진왜란 3번 배우면서 난줄기도 읽고 좀 토론도 해보고 역할극도 해보고 좀 이러면 안 되나요?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좀 말씀드리죠. 첫 번째,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을 담당할지를 몇 월 며칠에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일주일 전에 알려줘요. 여러분이 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준비해야 될 게 달라요. 근데 겨우 일주일 전에 알려주면, 그리고 잘해라, 잘 가르쳐라, 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교권이 없는 거예요. 교권에는 2가지가 있어요.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막 개긴다, 막 심지어 팬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이것도 노동자로서의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의 근로 여건과 연관된 문제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그것과 다른 차원의 전문가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권리는 거의 빵점이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중학교에서 1, 2, 3반을 데리고 이제 국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난줄기도 읽히고 좀 토론도 시키고 이제 시험도 그와 관련해서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교육 당국에서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학년별로 평가를 해라, 즉 일반에서 끝반까지 시험 문제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이 규칙이 어기면 교육감, 교장, 교사 다 징계받아요. 중고등학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1, 2, 3반 데리고 그런 수업과 평가를 하고 싶어도 시험은 똑같이 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4, 6, 6반 가르치는 옆에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자고 막 그래야 되고, 7, 8, 9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내가 제안하고 다니면 나한테 동의가 돌아올까요? 아니면 왕따가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런 수업을 하고 있으면 애들이 처음에 신기하다가 나중에 선생님 이거 수능에 안 나오는데 왜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이 문제가 없죠.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오지선다인 SAT 시험을 보지만 학교에서 준비해 줄 수가 없어요. 왜? 1년에 7번 보거든요. 토익 시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 실태 조사를 해보면 어떤 애들은 그거 작년에 미리 시험 봤다고 그래요. 어떤 애들은 지난달에 봤다고 그래요. 어떤 애들은 아직 안 봤는데 다음 달에 볼 거라고 그래요. 어떤 애들은 뭐 지난달에 봤는데 못 봐가지고 다다음 달에 또 볼 거라고 그래요. 못 풀어줘야 문제지. 그냥 그건 네가 알아서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학교에서는 객관식 문제집 안 풀어줍니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 어디에서도 고등학교에서 객관식 문제집을 풀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수능 문제집 안 풀어주면 대란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사교육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교사에게 개개인에게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교육 잘 안 되는 거예요. 융합 교육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뭐 국정교과서 등등에서 이제 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알게 됐어요. 야, 우리가 국정하고 검정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제도들도 있네. 다른 나라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인정제도 아닌 자유발행제입니다. 자유발행제는 뭐냐? 국가에서 그냥 지침만 줘요. 예를 들어, 야, 초등학교 2학년 때 두 자릿수까지의 곱셈을 가르쳐라.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칠까? 야, 네가 알아서 해봐. 넌 전문가잖아.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교사들은 교과서를 직접 집필합니다. 자기가 쓸 교과서를 자기가 직접 써요. 즉 자유발행제의 합리적 핵심은 능력되면 네가 교과서를 집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그 정도가 좀 안 돼. 그러면 이거저거 편집해서 써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돼. 그러면 출판사에서 만든 거 그냥 채택해서 써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뭐 직접 집필을 할지 편집을 해서 쓸지 채택할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전문가니까. 영국 자유발행제예요. 프랑스 자유발행제입니다. 또 유명한 핀란드 자유발행제예요. 스웨덴 자유발행제입니다. 미국이 전체주의 절반 정도가 자유발행제예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인정제고요. 재미있는 자료를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어 교과목 2011 개정교육과정인데, 자, 공통 필수 과목이 하나 있고 뭐 일반 선택, 심화 선택 쭉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의 역사가 꽤 오래된 던 하이스쿨이라는 공립고등학교인데요. 거기에 이제 걔네들 국어니까 이제 영어죠. 자,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자, 우리나라 국어 교과목에 다 선택 과목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강 신청 해봤어요? 밑에 미국 고등학교에 있는 이거는 다 수강 신청하는 거예요. 제가 창작 작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소설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미리 공지를 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 창작 작문 수업은 소설 쓰기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은 그거 지원해가지고 소설 쓰고 평가받는 거예요. 저 끄트머리에는 저 스타인백과 해밍웨이, 저게 뭐냐? 스타인백과 해밍웨이 작품 읽고 토론하고 에세이 쓰는 거라는 거예요. 되게 이런 경우 이제 평가는 에세이 쓰기로 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외고가 없는 거죠. 외고가 왜 없을까요? 외국어를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외고니까.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저 위에 있는 저 과목들 고3 되면은 다 수능 문제 풀이로 바뀌죠. 그렇죠? 모의고사, 기출문제, EBS 문제 푸는 거로 다 바뀌죠. 근데 밑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은 우리나라 유사한 오지선다 입시가 있지만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그런 수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뭐 다 선택이라고 이름이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건 수학이에요. 자,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주요 선진국의 공통 필수 과목에 수학이 들어있으면 얼마까지 배우나? 자, 제일 위에 미국은 이제 사실 학교마다 워낙 교육 과정이 좀 다양해가지고 제가 SAT를 기준으로 SAT 필수 과목에 이제 걔네들 국어하고 수학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 SAT 필수 과목 수학은 우리나라 중2 수준이에요. 2차 함수부터 안 나와요. 그건 그럼 어디로 간 거지?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에 SAT 선택 과목이 20가지나 있거든요. 자, 영국은 공통 필수 과목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대학의 전공별로 다 또 우리 대학 무슨 과에 들어오려면 뭐 이건 꼭 해야 되고 이거는 좀 하는 게 좋을 거고 이렇게 다 발표를 해줘요. 그거 중심으로
이수하고 시험 봐서 대학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독일 있죠? 독일은 주마다 다른데 일부 주는 공통 필수 과목이 딱 하나, 걔네들 국어. 일부 주는 없어요. 자, 주요 서구 선진국 중에서 공통 필수 과목이 유난히 많은 이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공통 필수 과목이 많은데요. 근데 얘들은 별로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왜?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낙제 점수만 넘으면 자기 집 반경 250km 내에 어느 대학이든 가면 받아주거든요. 물론 이 나라들에서 이공계를 전공하겠다 이런 학생들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미적분도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가 뭐 의무교육도 아닌데 왜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많은 수학을 똑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명백하게 불합리한 거예요. 약간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저는 우리나라 교육혁신의 어떤 시금석이 되는 것은 수학이 선택 과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전공과에서 필요한 학생들은 충분히 배우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처럼 문과일게요 이렇게 거칠게가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배열 양과 수준을 조절해줘야 맞는 거죠. 두 번째, 토익이에요. 왜 로스쿨 가는데 토익 점수를 요구하죠? 국제 변호사 만들 건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어느 대학에서는 토익이 일정 점수 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요즘 심지어 어느 대학에서는 회계학을 배우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더라고요. 왜 자꾸 더하기만 해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것도 해라. 왜 빼기는 안 해줘요? 고등학교에서나 대학에서나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의무적으로 꼭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영어 강의, 여러분 대학에서 영어 강의하면 질문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학생만 곤욕인가? 교수들도 더 곤욕이에요. 준비해간 거 읽어주는 게 급급한 교수들이 수두룩해요. 물론 영어 강의를 다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평가. 자, 심지어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상대평가를 해왔어요. 좀 로스쿨은 시작부터 상대평가했어요. 그러더니 교육당국에서 대학 평가 지표 요구를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모든 대학에서 A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다 상대평가를 제도화시켜 놨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에서 초중고 대학 할 것 없이 또는 대학 입시 등등 상대평가가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 ABC만 나오든가 점수만 나오는 거죠. 상대평가를 왜 안 할까요? 첫 번째, 교권 침해죠. 내가 대학 교수야, 100명을 가르쳤어. 보니까 35명에게 A를 줘야 될 것 같아. 왜? 나는 전문가니까 그걸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 당국에서 갑자기 30명만 주래. 교권 침해니까 서양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양성을 늘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수강 신청할 때 다 그거 느끼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쏠린 과목. 다행히 그래도 좀 수강 신청자가 많으면 좀 소신껏 수강 신청해 보겠는데 그 수강 신청자도 별로 많지 않은데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애들이 좀 몇몇 껴 있어. 그러면 살 떨리죠. 그거 어떻게 수강 신청합니까? A를 몇 명 받을 수 있는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는 역설적이게도 학업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기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자유로운 공부라는 것과 굉장히 지극히 상반되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서양에는 이걸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자유가 있는 나라의 공부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교권. 이건 주로 초중고등학교 얘기인데요. 2달, 3달 전에 미리 너 다음 학년에 무슨 과목 몇 학년 하게 될 거라고 예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주차에 뭐 할게, 2주차에 뭐 하고, 3주차에 뭐 하고, 프로젝트라면 뭘 할까를 다 2-3달 동안에 준비하고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교재 선택권, 교과서 선택권. 내가 집필을 할지, 편집해서 쓸지, 무슨 출판사에서 만든 걸 채택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평가권. 자기가 가르친 아이를 자기가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학의 원리죠, 사실은. 물론 논란이 많은 그 역사 과목이라든지 또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 고등학교 과목들, 입시 과목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학생들에게는 수강 신청권을 줘야죠.
대개 선진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 제일 이게 제도화가 잘 되는 나라가 핀란드죠. 핀란드는 고등학교 아예 학년이 없죠. 그래서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합쳐서 75학점을 따면 졸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연락이 공부해서 2년 반에 졸업을 해요. 좀 여유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4년 동안 다닙니다. 아까 제가 미국 예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도 무학년제는 아니지만 학년제 하에서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은 굉장히 폭넓은 수강 신청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도 시급히 도입하고 그것이 이제 대학 입시와 좀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죠. 물론 돈이 많다고 꼭 자유로운 공부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돈이 너무 적으면 자유로운 공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값 등록금에 좀 회의적이에요. 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반값을 해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소득에 따라서 감면하는 비율을 달리 해줘야 됩니다. 소득비례 등록금제가 맞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아픈 사람에겐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적게 아픈 사람한테는 적게 지원해 주죠. 그게 보편복지의 원리하고도 잘 맞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당신은 융합이라고 안 하고 조합이라고 하냐? 자, 우리나라 융합. 저 높으신 분들이 뭐 야 이게 좋은 융합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 배워. 그러면 융합인 줄 알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융합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융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다양한 조합을 뭐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리즈 대학에서 캘리그래피 서체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나중에 애플에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아름다운 그 벡터 폰트가 그 서체학을 배운 것과 연관해서 그 융합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과의 조합을 일단 허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아까 제가 초중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학에서도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좀 더 폭넓은 자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질적인 것과의 조합을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게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조합이 또 가능한 방법은 독서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세 번째 조합이 가능한 방법은 여러 가지 영어로 이제 액티비티 활동이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과와 독서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런 것이 발전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부족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주의가 부족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자유주의가 이 신자유주의랑 엮여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데 원래 자유주의는 혁명적 사상이에요. 자유주의 핵심은 뭐죠? 개인의 자율과 권한을 극대화시키려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소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무슨 요즘 뭐 융합도 좋고 창의도 좋고 인문도 좋은데 그게 가능하려면 제대로 가능하려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개개인으로서 그리고 단체로서 집단으로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싸워야죠. 불합리한 제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창의, 제대로 된 융합, 제대로 된 인문이라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